저희가 준비한 오늘 2부 3부 특집은 팀버튼 특집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형님이 오래간만에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을 가지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팀버튼을 한번 다뤄보자 했는데 우리 또 팀버튼 전문가를 한번 모셨어요. 한국 팀버튼 협회 자칭 타칭 회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회장 일명과 회원 일명으로 그렇죠. 구성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팀버튼 팬 중에 이분보다 더한 팬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팀버튼을 좋아해서 팀버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미술을 시작하셨고 예. 결국 그걸로 직업까지 선택하신 분입니다. 아울러 우리 배드 테이스트의 대문 그림을 그렇죠. 재능 기부인지 재능 착취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정페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째 그려지고 계시는 바로 오늘의 게스트. 예, 우리 이블레이디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팀버튼을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높겠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전문가예요. 예.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B급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 정형화된 영화를 만드는 헐리우드에서 자기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감독 중에 한 명인 팀버튼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B급 영화 감독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 시작은 B급 감수성으로 시작을 했고 데뷔작까지도 B급스러운데 지금은 메이저 감독이 된 팀버튼을 다루겠습니다. 예. 특히나 그 TV 영화 헨젤과 그레텔 이런 거 보면 거의 사실 B무비의 왕자지 사실은. 예. 네. 그의 또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한번 알아볼까요? 아이고 이 형님 58년생이시네. 자꾸 나이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 예. 티모시 윌리엄 버튼,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 태어나셨네요. 네. 헐리우드를 지근거리에서 바라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버뱅크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LA 주민은 아닙니다만 좀 가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위치는 서울 기준으로 따지면 북동쪽이니까 한 남양주, 구리 이 정도 돼요. LA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도시의 특성은 약간 판교스럽고 분당스러운, 즉 중산층 이상의 이제 계층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가 왜 지금 박원님 말씀하신 대로 헐리우드와 가깝다고 얘기하면 사실 헐리우드 중심에서는 먼데 영화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디즈니 스튜디오하고 워너 스튜디오가 버뱅크에 있기 때문에 저런 거지 뭐 우리 집이 양수리 종합차량에서 바로 옆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어린 시절의 특징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았다. 거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 실제 많은 인터뷰에서 아버지와의 그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을 스스로 많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빅피쉬로 하야하기 전까지는. 예. 화해는 끝까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화해는 못하고 영화적으로 화해 시도를 한 거죠 빅피쉬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역시 매니아가 나오니까 전문가가 뽀록이 나는구만. 아 뽀록이나 개인적인 생활까지 나는 몰라. 예. 근데 얘기 들어보면 결국 12살에 할머니한테 도망을 가더라고요. 부모랑 못 살겠다고. 근데 엄마가 싫어서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마도 상당히 좀 억압적인 존재로 그려진다는 인상이 좀 있죠. 팀버튼한테 클라리넷을 시키려고 했다는. 그 단편 빈센트를 보면 그런 느낌 꽤 많이 나거든요. 아 근데 이블레이드님이 그러네요. 팀버튼 옆집에 살았었나 봐. 그러니까 맞아. 아버지랑만 사이가 안 좋으면 엄마 믿고라도 살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집을 예. 떠났던 건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근데 빈센트의 얼굴 없는 그 엄마가 바로 그 엄마였겠죠. 그 사이가 안 좋았던 게 무슨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너무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려다 보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걱정 아니에요. 그렇죠. 애가 완전히 지금 이상해 보이잖아.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팀버튼이 부모와의 그 단절된 사이를 메꾸기 위해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고전 공포 영화나 고전 호러 소설들, 고딕 소설들, 뭐 에드가 알란 포, 네. 혹은 빈센트 프라이스가 나오는 영화들 이런 것들을 골방에서 본 걸로 뭐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때 팀버튼 어렸을 때는 이제 비디오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60년대니까 그 TV 골방에서 재방송해줬던 수많은 3, 40년대, 50년대 B급 호러 SF를 그냥 끼고 살고 가끔가다 이제 동네 드라이브인에 가서 60년대니까는
조지 로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B급 영화들을 아마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쪽쪽 빨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를 보면 예. 부모와 함께 뭘 한 시간보다 음. 자기가 TV를 본 시간이 더 인생에서 많을 거다 그럴 이렇게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AFK 같은 거 보면 항상 심야에 고전 그렇죠. 공포 영화들만 상영하지 않습니까? 고전 공포 플러스 위에 저기 SF 예. 왜 접시 같은 거 뒤집어 놓은 우주선 나오는 약간 썰렁한 SF 많이 틀었어요. 미술에는 워낙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린 게 동네 그 쓰레기 수거하는 쓰레기차를 그렸는데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 쓰레기차가 그거를 홍보 문구로 차에 무슨 붙이고 다녔다고 캠페인 그러더라고요. 대회에서 네. 1등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버뱅크의 쓰레기차가 팀버튼의 그림을 예. 붙이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천재과인 게 어쨌든 책에 의하면 최초로 그린 그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이 그렇게 수상도 하고 마케팅에도 쓰였다니까 상상력에서 비롯한 그 그림이 굉장했던 것 같기는 해요. 친구도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캐릭터라면은 그런 것 같죠. 학교에 가서 뭐 절대 뭐 인기남 뭐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냥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냥 은둔형 외톨이에다가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을 가능성이 뭐 거의 99.9%가 아닌가. 진짠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밖에 못 나가게 했다고. 그래요. 얘기도 있나요? 그러면 뭐 텔레비전을 끼고 살았을 수밖에 없네. 사고 칠까봐 못 나가게 한 거였을까요? 과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 동생이 있는데 네. 그 가짜 피를 만들어서 동생을 칼로 찌른 것처럼 장난을 쳐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고 아하. 그런 일화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또라이 형님.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장난으로 보자고 진짜로 봤을 정도로 과보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가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저놈의 자식 컴퓨터에서 무슨 폰본 찾아보나 뒤져보고 휴지통 뒤져보고 막 이럴 텐데 우리 팀버튼 형님은 에드가 알란 포 있고 예 대단했네요 정말.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매일 에드가 알란 포를 읽었었어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래 결과가 다르잖아. 왜 팀버튼 형님 저렇게 돼 있고. 우울한 인간이라는 공통점은 있지 않나? 그리고 한국 사회는 그렇게 팀버튼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놔두질 않아. 두들겨 패서 그렇죠. 교정을 하려고 하는. 예. 남과 다른 거를 거의 비정상과 질병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교정하는 그런 것들은 그러네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도 왼손잡이를 걱정하는 시선이 있긴 합니다만 남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거의 때려가면서까지 그렇죠. 고치는 예. 그렇게까지 나지 않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자란 아이가 제도권 교육을 거부할 것 같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76년에 18살 나이에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가 설립한 흔히 카라치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아츠에서 무려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천재는 천재니까. 게다가 천재예요. 고등학교 6개월 빨리 졸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조기 졸업 있을 수 있죠. 영재였구만 영재. 6개월 빨리 졸업한 건지 6개월 빨리 쫓겨난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 못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즐기는 자가 타고난 자를 못 따라가요. 천재였던 거야.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지만. 예. 그렇게 카라치에서 단편을 만들기 시작하죠. 예. 그 중에서도 샐러리 괴물의 줄기라는 단편이 디즈니의 눈에 띄어서 드디어 월트 디즈니에 입사를 합니다. 예. 사실 그 애니 쪽 하는 사람한테는 카라치 나와서 디즈니에 입사하는 경로는 거의 꿈의 경로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뭐 S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무슨 S전제에 들어가는 식으로 초 엘리트 코스. 지금 카라치는 약간 종합예술대학처럼 돼가지고 뭐 연기까지 생기고 음악까지 생기고 다 생겼지만 애초에 설립 목적이 디즈니 기술자 양성학교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애니메이터 전문 학교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디즈니 좀비 양성소라고. 그럴 수도 있고 예. 카라 출신 인재가 팀버튼 말고도 뭐 브래드 버드라든가 네네. 지금 뭐 픽사를 이끌어가는 존 레세터 같은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그리고 뭐 그 보니까는 존 레세터나 브래드 버드는 직접 수업을 밤비나 피터팬이나 피노키오 그린 애니메이터라도 직접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여기를 졸업해서 디즈니에 입사한 팀버튼이 갈등을 겪었던 게 바로 이 디즈니의 성향하고도 문제가 있었던 게요. 그렇습니다.
이 카라츠를 졸업해서 디즈니에 들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디즈니에서 무슨 상상력을 발휘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의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그려.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달리 다 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니까 앉아서 계속 그림만 똑같은 그림 계속 수정하고. 근데 그게 제가 사실 잠깐 애니메이션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버리고 애니메이션 학원을 갔는데 이제 제가 가서 한 2주 됐을 때 배경 가르치시는 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네. 너 이거 왜 하러 왔니?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도 그리고 돈도 벌고 하려니까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해서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런 생각 가질 거면 당장 때려쳐라. 애니메이션은 네 그림 그리는 곳이 아니라 공장처럼 그림을 찍어내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흘려듣고 발을 담궜다가 이 지경이 됐지만 냉정하지만 또 현실적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즈니와 한국 애니메이션 다 똑같은 환경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도 잠깐 뭐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스머프 이런 건 하청받아 하는 회사인데 그 미국에서 온 시발 아닙니다. 시방서에 해당하는 기획서하고 그 문서가 다 내려와요. 그러면은 어떤 장면에서 선 굵기, 색깔, 컬러 하나까지 다 지정해서 머리 기능은 걔네들이 하고 그 한국 애니메이터들은 정확하게 그 손발 기능만 하는 똑같은 폼에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의 형태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폭파씬이 오면 이번 폭파씬은 어디다 주력을 해서 좀 뭔가 노력을 해보고 뭔가 이런 재미가 있겠거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스케줄을 맞추는 거고 수정이 오더라도 스케줄에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보니까 뭐 연구고 상상이고 없이 그냥 정말 찍어내는 작업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화 그린 사람 말고는 나머지 동화라든가 그 이후의 과정은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화까지만 애니메이터다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을 하청을 많이 받는데 네.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하청 받아 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림이다 그러는 상태 여기는 무슨 색 여기는 무슨 색 다 정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들어가는 색을 물감을 혼합해가지고 색을 만들어야잖아요. 그렇죠. 혼합된 물감까지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그 물감 찍어서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일부분 이해가 가는 게 그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보니까 정말 생 노가다도 맞아요. 예. 인간의 고열을 짜서 만드는 노가다인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옛날 한국 애니메이션은 카트마다 얼굴 형태가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일정 부분 이렇게 통일되게 관리하려면은 그 동화나 이후의 애니메이팅 과정에서는 그런 걸 죽일 수밖에 없는 과정이 뭐 제작 공정상 그야말로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계도만요.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그저 콘티 자체까지만 아마 창작이라고 그렇죠. 봐도 되지 않을까. 예. 어쨌든 팀버튼 그림체가 초기에 디즈니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동료들이 굉장히 좋아했대요. 독특했기 때문에. 젊은 놈들만 좋아했겠지. 그런데 이게 디즈니랑 안 맞으니까 디즈니에서 파트너를 붙였나 봐요. 파트너,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장 기존의 작업과 어울릴 수 있게 파트너를 붙였는데 또 팀버튼이랑 이게 성향이 안 맞는 거야. 얘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라고 붙였구나. 그랬더니 결국은 둘이 안 맞으니까 디즈니에서 결정한 게 야, 팀버튼 너는 실사적으로 빠져. 이 셀 애니메이션은 그냥 네 파트너한테 시킬게.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팀버튼이 실사 파트로 와서 만든 단편이 그 유명한 빈센트죠. 빈센트가 먼저자 프랑켄유니보다. 예, 네. 빈센트는 물론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셀이 아니라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 그게 디즈니 들어가서 틈틈이 그 빈센트 프라이스 자기 영웅이잖아요. 그걸 그렇죠. 이용한 아이들의 그림책을 만들어 보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디즈니에서 돈 줄 테니 너 뭐 하나 해봐라 해서 만들게 된 것이 빈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 준 게 이놈 재능 있어 한번 해봐라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고 얘랑 붙여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구나 이놈을 좀 빼야겠다 싶어서 팀버튼을 빼온 거죠. 독을 미리 제거한다는 건가요? 예. 빈센트 사실 우리가 팀버튼 초기에는 정말 빈센트랑 프랑켄이 어디서 좀 보려고 그렇지.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 막 아주 혈안이 돼 있었는데 DVD도 나오기 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드 테이스트와 빈센트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제가 그 유니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빈센트와 프랑켄이 상영회를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게 아마 배드테이스트 첫 상영회였던 상영회였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까지 끌고 상영회를 갔어요. 갔는데 빈센트 프랑켄이 다음에 틀어준 게
피를 빠는 변태들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들 벙찌고 대신 저는 피를 빠는 변태들을 보고 바로 배드테이스트에 가입을 하긴 했지만 그게 바로 이블레이디님과 친구들을 가른 경계선이군요. 우리가 왕년에 그러고 놀았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DVD 나오기 전이니까 비디오 테이프로 들었다는 얘기네. 자막도 없었지 않았나요? 자막은 있었을 거예요 있었나? 아마. 예. 자막이 별로 중요한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유튜브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는데 좋은 오늘의 세상이야. 첫 번째 작품은 이제 바로 이 빈센트. 아, 빈센트 뭐 내용 소개해드릴 거 있나요? 팀버튼의 씨앗은 빈센트로부터 잉태되었노라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팀 버튼이 어떤 인간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빈센트에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자기 유년기에 대한 고백이라고도 봐야죠. 그렇죠. 자서전이죠.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부모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어린 소년이 그냥 자기만의 환각 속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인간은 약도 안 먹고 환각이 잘 빠져. 그러니까 거의 그 상상력의 수준은 약을 진짜 쪽쪽 빨아먹을 수준인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자체가. 이게 보면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에드가 알란 포의 그 라이자, 네. 예. 라이자를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자기 어머니를 파묻는다던가 네. 이런 것들 사실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보기엔 굉장히 끔찍한 작품이죠. 빈센트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엄마가 일종의 억압자로 나오잖아요. 항상 뭐 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고 불 끄고 자라 등등. 근데 얼굴이 안 보여. 그렇죠. 거기서 성인들은 다 얼굴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스필버그의 샷을 분석할 때 특히 E.T. 같은 경우에는 E.T. 레벨로 카메라를 갖다 놓으면서 그 주변의 어른들은 벨트샷이라 그래가지고 벨트 이상의 그 얼굴이 안 나오게 함으로써 그냥 인간이라기보다 형체로 다가오게 하는 그런 기법으로 공포감을 조성한다가 있었는데 빈센트에서도 엄마가 손가락질하고 막 시키긴 하는데 얼굴이 안 보여.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형을 따지자 그러면은 톰과 제리죠. 톰과 제리 보면은 예, 쥐와 고양이 시선으로만 나오고 어른이나 사람은 아 그러네요. 네, 뭐 잡밖에 그렇게 안 볼 수 나오죠. 있죠. 아, 그러니까 팀버튼 부모님 도대체 어쨌길래 이렇게 어린 팀버튼한테 이렇게 각인이 되었을까? 자식이라는 거 다 키워놓으면 소용없다니까. 저는 워낙 이 당시에 이런 식의 어두운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접하기도 힘들었을 힘들었죠. 뿐더러 더 놀라웠던 건 이게 바로 팀버튼의 애니메이션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스탑모션에다가 셀의 효과를 덮어 씌운 거 이거 저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림자 같은 거는 셀로 스탑모션 찍고 그러니까 실사로 찍고 그 위에 그렇죠. 셀을 덮어 씌운 거잖아요. 이중 노출 써가지고 예. 합성시키고. 그런 식의 묘사는 기존의 셀 애니메이션,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뭐 성향들이야 거의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예. 나중에 그때 싸운 노하우가 말하자면 뭐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든가 뭐 유령 신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여럿이 발휘가 된 거죠. 팀버튼 본인에게도 지금 봐도 가장 만족스러운 작품은 유일하게 빈센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 형님 또 잘난치 하시기는 또. 온전하게 자기 혼자 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리고 이 작품이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바로 나레이션을 그 유명한 진짜. 그렇게 존경하는 빈센트 프라이스 할아버지께서 직접 진짜로 해주셨다는 거 하시고. 얼마나 좋았겠어. 꿈 같지 않나요? 우리 이블레이드님도 페이스북에 그림 그렸더니 제임스 완이 직접 그 컨저링 2 그림을 그려서 올렸는데 제임스 완이 직접 코멘트를 해주셨죠. 그렇죠. 예. 얼마나 좋았겠어. 정말 좋았습니다. 예. 아는 사이가 됐네, 제임스 완하고. 저는 그렇지만 그 나인을 찍은 그 사람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나인 김 애니메이션. 감독님에게 제작한. 선택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빈센트에서 팀버튼은 연출뿐만 아니라 대본도 물론 자기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대본도 썼고 작화까지 예. 정말 다재다능함을 보여줬고 예. 이 작품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 또 한편의 전설적인 작품 정말 괴작 유튜브에서 감상이 가능하신 헨젤과 그레텔을 연출하죠. 그거 유튜브에는 안 나오는데 네. 그거 시작하고 끝날 때 음. 빈센트 프라이스가 소개 멘트 해줘요. 아, 그 전시 그래? 그 한국에서 전시할 때랑 미국에서 전시했을 땐 틀어줬거든요. 빈센트에 이어서 같이 출연을 해주신 건지. 근데 헨젤과 그레텔 보면 정말 괴작인 게 일단은 출연진들이 다 동양인인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디즈니 직원들 중에 아시아계 직원들이랑 만든 작품이래요. 그게 예. 지금도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애니메이터 중에서는 아시아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때도 그 손재주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은 정말 좀
좀 괴상한 원작 그 생각을 했을 때 괴상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뭐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정말 옛날 VHS로 립을 뜬 영상이 감상이 가능하십니다. 그 소품 디자인이나 색감 이런 건 정말 훌륭하지 그렇죠. 않나요? 예. 단 한국 영화 헨젤과 그레텔하고는 비교해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후에 84년에 드디어 실사 영화. 하지만 역시 단편이자 단편 중편 사이 정도 되겠네요. 바로 프랑킨 위니. 이제는 리메이크된 애니메이션이 개봉해서 더 유명해진. 그렇죠. 3D로 아마 나왔었죠, 그게? 예. 프랑킨 위니를 연출을 했는데 문제는 디즈니가 자체 심의해서 이거 또라이인데 이거 너무 애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작품인데 해서 원래는 개봉을 시키려다가 예. 개봉을 보류를 하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놨어요. 이게 예. 시사회 때 아이들이 울었고요. 아 그래요? 내부 평가가 예. 역겹다였고요. 예. 그게 할로윈 날 TV 방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 PG 등급인가요? 보호자 동반 PG, PG 시청 13. 가능. 그게 나오는 바람에 아예 방송을 포기하고 무슨 디즈니가 위기에 있을 때 원래 필름은 또 사라졌대요. 맞아. 네. 비디오본만 남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복사본만 있는데 팀버튼 주지도 않고 그런 거에 돈 썼다고 그 핑계로 아마 잘렸다는 소리가 있죠. 원래 그 피노키오인가랑 같이 묶어서 틀어주려고 그랬을 틀어주려고 때요. 예. 갑자기 그 근데 얘기 그렇게 끔찍한가요, 이 작품이? 전혀 끔찍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울 법하기도 하고 그 비슷한 상황이 이제 한 20년 뒤에 재현된 게 크리스마스 악몽 때 처음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심의 보류 판정 났다니까요. 아, 그거는 정확하게 당시에 디즈니 코리아에서 있던 제가 직원한테 들은 얘기가 심의를 들어갔더니 만화 영화 그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이게 만화 영화인데 이렇게 기괴하고 엽기적일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의 19세에 관하는 그 준한 등급을 들여서 본사에서는 가족 관람가로 풀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예 개봉을 포기했다가 몇 년 뒤에 개봉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90년대에 우리나라 그 영등이 심의위원회 수준이 당시에 그 디즈니의 안목과 똑같았다라는 국제적 표준을 갖추고 있다라는 시기 차이는 좀 나지만 영화가 기괴한 것보다 사람들의 이 정신 수준이 굉장히 기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과 다른 거 특이한 걸 받아들이기 힘든 관용도가 떨어졌던 거죠. 특히 디즈니 회사의 모토로 보면은 제가 그걸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디즈니의 칼라에 비춰서 보면은 용납할 수 없는 작품이에요. 예, 그리고 보통 팀 버튼 캐릭터들 얘기할 때 기괴하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예. 일단 기괴하다는 단어는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앙증맞다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린다고. 더 얍삽한 건 말이죠. 그렇게 무슨 폐기물 처리하듯이 치웠던 그 프랑켄 위니가 비디오로 출시됐을 때는 말이죠. 그것도 딱 배트맨 2 개봉 전에. 개봉 직전에 자켓에다가 배트맨과 비틀주스를 만든 팀버튼 감독 작품이라고 떡하니 박아가지고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팀버튼 유명해졌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다 이거지. 저는 그래서 팀 감독님이 그걸 이제 스탑모션 다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애착이 갔을까. 그리고 분명히 흥행이 안 될 걸 알면서도 흑백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 시대에. 근데 이게 아카데미 후보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 정말 받기를 그렇죠. 바랬는데 어떻게 그 빨강머리 여자애한테 줄 수가 있나요? 프랑켄이 그 리메이크판이죠. 예. 영화 정말 좋았어요. 좋죠. 예. 예, 제가 파라노만이랑 같이 후보에 있어서 제가 파라노만한테 졌으면 인정을 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어디 감히 그때 팀 감독님 드로잉도 하셨어요. 그 레드 카펫 위에 프랑켄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 그려서 저도 축전을 막 대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소식을 듣고 광분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프랑켄이 스토리는 뭐 프랑켄슈타인의 변주죠. 그렇죠. 변주. 거의 똑같은. 예. 프랑켄슈타인 대신에 강아지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예. 점만 다르고. 다만 이제 주인공 빅터였나요 이름이? 예, 예. 주인공이 원작에서 그대로 따온 네.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자기가 아끼던 개 스파키가 죽자 프랑켄슈타인 원작 소설처럼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 스파키를 다시 살려놨더니 이제 마을에서 괴물로 오인받아서 소동이 벌어진다는 내용.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진정한 이후에 나올 팀버튼 영화의 거의 모든 줄기는 저는 이 영화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형질이 다 담겨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팀버튼 영화의 기본 플롯은 전부 다 작은 마을의
온 이방인을 다루고 있거든요. 누군가 이 마을에 나타났다로 시작해요. 그렇죠. 괴물 마을에서 내려오다. 결국 프랑켄슈타인의 변주인 거죠. 외부자인 동시에 장애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랑켄이는 간단하게 하면 가위손 이전에 나온 가위손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노골적으로 프랑켄슈타인의 영화를 그대로 오마주한 것들이 실제 나오는 풍차라든가 이 풍차의 이미지는 이후에 거의 모든 영화에서 변주가 되는 게 유령 신부라든가 뭐 슬리피 할로우라든가 가위손에서의 고성, 배트맨에서의 그 높은 빌딩들 마천루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혹성 탈출에서의 우주선, 그같이 모든 고성이나 건물의 이미지는 바로 이 프랑켄이니의 풍차. 그 원료를 더 따라 올라가자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고전 프랑켄슈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죠. 예. 그래서 프랑켄이니도 아마 유튜브에서 감상이 가능하실 거고 이게 일반인들한테 저희한테 공개된 거는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빈센트와 프랑켄이니가 일반인들한테 공개된 건 크리스마스의 악몽 DVD의 서플먼트로 붙으면서 아마 그 이전에 LD에도 아마 담겨 있었던가 그럴 그러니까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VHS 비디오로 출시가 됐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출장 때문에 미국에 가서 뒤지고 있는데 팀버튼의 프랑켄위니가 DVD로 아니 비디오로 나왔네. 봤더니 글쎄 저도 대충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팀버튼이 얼마나 디즈니에서 천대 받았는지. 근데 가요에서 나온 직후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팀버튼 감독의 이름을 딱 대문에 박아놓고 우리 자랑스러운 디즈니가 이걸 뭐 선사합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야 디즈니 참 알고 있었지만 정말 돈 앞에 피도 눈물도 없는 디즈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금이 환영에 꽃다발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해서 약간 씁쓸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DVD에 다시 또 부록으로 들어갔죠. 사실 오늘 뭐 자세히 소개해드리지는 않지만 틈틈이 요 빈센트와 프랑켄이니가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연출한 에피소드들은 많이 있어요. 뭐 루아우라는 작품도 있고 그 셜리 두발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아이들 프로그램. 거기서 뭐 알라딘과 요술램프 같은 에피소드들 연출은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유튜브에 있어요. 예, 유튜브에서 요즘은 대부분 감상이 가능하더라고요. 셜리 두발이라고 하면은 예, 올리브. 샤이닝에 나왔던 네. 예, 예, 맞습니다. 뽀빠이의 올리브. 아니 그 얼굴만 봐도 무서운 아줌마가 아이 프로그램을 또 진행했단 말이야. 원래 그걸로 유명해요. 그렇죠. 사실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작품들은 팀버튼의 색깔을 느끼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부족합니다. 면이 있죠.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필모가 있는데 예. 왜 옛날에 저희 TV에서 어메이징 스토리 그렇죠. 해줬잖아요. 아, 예. 제가 그때 모든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애니메이션 한 편이 딱 기억하고 그렇죠. 있어요. 음. 멍멍이가 음. 되게 웃긴 멍멍이가 구박받는데 하여튼 멍멍이가 그 주인이 만든 맛없는 밥을 멍멍이한테 다 먹여서 뚱뚱해진 거예요. 배가 너무 불렀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식구들이 다 극장에 가고 혼자 집을 지켜서 있는 와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배가 불러서 짖지를 못해서 땅바닥에 붙은 채로 뭐 이러는 장면이 제가 너무 웃겨서 그걸 네.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 먼 훗날 그 그게 바로? 멍멍이가 보여 있는데 그게 프랑켄이니가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그래서 제가 뒤져봤더니 예.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팀버튼 감독님이 그 애니메이션 디자인과 스토리를 제공하고 아하. 자그마치 그것의 연출은 브래드포드 감독이 했더라고요. 아. 제가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서 인크레더블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괜히 혼자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이는 브래드보다 조금 선배인 더 둘이서 절친일 테니까. 그 브래드버드가 그 어메이징 스토리로 맞아요. 데뷔를 했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그 유명한 패밀리 독이죠. 네, 나중에 아하. 패밀리 네, 독은 패밀리 독이에요. 나중에 3조화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에피소드로 들어가고 훗날 92년인가 예. 그쯤에 스필버그가 아예 맞아요. TV 예. 시리즈로 예, 만들었다고. 머리 해서 세모나게 생긴 그 강아지 네, 나오는. 그래서 제가 뒤져봤는데 유튜브에는 나중에 만든 시리즈들이 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에피소드는 비메오에서 어메이징 스토리 맞아요. 패밀리 네. 독으로 하면 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 캐릭터 자체도 팀버튼 그대로 나오고요.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한국 팀버튼 협회 회장님이 입을 내는. 이게 팀버튼이 국내에서 이렇게 매니아들 사이에 이름이 퍼지면서 이제 빈센트 프랑켄이니는 다행스럽게 나중에 접하게 됐고 예. 그 이후 타겟이 됐던 작품이 패밀리 독이에요. 패밀리도.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보시길 바라고. 드디어 1985년 예. 이 26살 때네요. 드디어
최초의 스튜디오 장편 영화를 연출하게 됐죠. 극영화. 예, 그것이 바로 피위의 데모. 이 피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피위 허만이라는 캐릭터 예, 설명해 주세요. 피위 허만이란 아주 유명한 피위 허만 쇼라는 뽀뽀뽀라고 할 수 있는 아동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던 아주 유명한 연출가 캐릭터를 영화로 가져온 거죠. 이 시대로 따지면 본의 하니?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피위 허만이 국내에서 알려진 건 다른 사건으로 알려졌죠. 그 스탠리 형 아시죠? 정확하게 공연 음란죄로 체포가 됐죠. 말하자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극장에서 이제 거시기 하다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죠. 차마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것을 네. 얘기를 하셨군요. 예. 어쨌든 극장에서 와다 걸렸어. 예. 핸드크림을 뭐 누구처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도 공공 음란죄라는 공연 음란죄가 있고요. 당연히 미국에서는 공연 음란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크림을 갖고 다니면 여고생한테 목격당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피위 허만이 진짜 저질 멘트. 뭔 소리야? 나는 다 팩트만 놓고 실제 있었던 사건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걸렸고 그게 이제 아주 중죄인데 저런 거죠. 그야말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 순진무구하고 네. 천진난만한 캐릭터가 근데 사실 또 보면 그도 인간이긴 해. 성인 남자고. 근데 왜 공공장소에서 그러냐고. 집에서 그러지 그러면. 극장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걸렸고 그러니까 본의 아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더 우리 세대하고 느낌을 얘기를 하자면 뽀뽀뽀의 뽀시기가 뽀시기 또는 심형래 영구가 극장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한 사회적 충격인 거죠. 이건 정말 예. 하여튼 그렇게 더 유명한 유명해졌지만 그거는 개봉 이후였죠. 개봉 아마? 이후 개봉 이후였죠. 예. 피위 허만을 주인공으로 한 피위의 대모 피위 스픽 어드벤처 예. 이 피위 허만이 최근에 다시 좀 그 피위 캐릭터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도 나왔던데. 최근에? 예. 나이가 60이 가까울 텐데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무슨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화가 한 편이 더 나왔고 이 피위 허만의 피위 캐릭터로 3부작해서 마지막 영화 한 편을 더 만든다는 루머도 그래요? 있더라고요. 예. 지금도 그 분장을 하고 하나요? 예, 예. 어이구. 그 유튜브 보면은 나오는데 조금 안쓰러워요. 예. 근데 오히려 분장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분장을 지으면은 조금 다른 얘기하면 이제 그 키스의 진 시몬즈를 한 10년 전에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데 알다시피 키스는 요란한 분장으로 유명한 락밴드 아니겠습니까? 분장 지은 거 보니까 완전 할배도만. 그리고 다시 이제 분장을 했잖아요. 피오만도 분장하는 게 낫지. 약간 촌한강스러운 분장이라고나 해야 될까? 네. 이 얘기의 핵심은 자기가 만났다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키 크더라고. PBS 빅홀리데이라고 하는 예, 제목으로 새로 해서 나왔어요. 또 나온다. 2016년도에 개봉했던 거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요? 대단한데요. 하여튼 이 피위의 대모험이 팀버튼의 장편 극 영화 데뷔작인데 이번에 저도 오래간만에 다시 봤고 사실 이 영화도 팀버튼의 매니아들이 생기면서 뒤늦게 찾아본 그렇죠. 작품 중에 하나죠. 10년 만에 다시 봤네 나도. 근데 이 영화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예. 첫 번째, 예. 이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위 허만의 캐릭터를 못 견뎌 하시죠. 접니다. 예. 저도 이거 예전에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싶어서 보다가 영화를 껐었거든요. 전 그 이상한 발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발음과 그 해기망측한 웃음소리. 몸짓, 예. 표정.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머리에 구멍 내고 연고 없다 뭐 이런 거하고 뭐 차이가 있나? 저 연구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 이블레이드님이 스탠리 형을 영구 쳐다보시잖아요. 완전히 보내버리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물론 사실 이 시기에도 팀버튼은 고용된 감독이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팀버튼의 영향력을 찾을 수 있는 게 팀버튼 영화들을 보면 캐릭터가 극명하게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둘 다 애어른이죠. 근데 하나는 조숙한 어린아이. 하나는 어른이지만 그 안엔 아이가 들어가 있는 어른을 다루는데 바로 이 피위의 대모험은 후자. 어른이지만 어른의 몸을 가진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예. 스토리는 간략합니다. 또 이 피위라는 캐릭터 아주 독특해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연애도 거부하고 우리 닥터님은 없어서 못하는데 누가 좋다고 그래도 그것도 거부하고 뽀뽀도 예. 싫어하는. 하지만 이 피위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바로 자신의 자전거. 자전거죠. 근데 이 자전거가 없어져.
그래서 이 자전거를 찾아서 자전거가 어디 있을까? 점집에 갔더니 알라모에 있어. 그래가지고 알라모 알라모까지 지하에 있다고 하지. 자전거를 찾아서 떠난다는 일종의 로드 무비이기도 하지요. 그게 메인 플롯이죠. 예. 그 과정에 정말 아주 기괴한 캐릭터들을 많이 만나죠. 심지어 유령까지 만나고. 유령까지 만나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피위의 대모험을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팀버튼 영화라기보다는 피위 허만의 영화다라는 이유인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완전히 그렇지도 않던데. 아이, 완전히 팀버튼 영화 같던데요. 아 그래요? 제가 느낀 약간 풋풋한 게 그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모두 쏟아부은 듯한, 물론 연출은 약간 그 헨젤과 그레텔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서 귀엽다는 느낌을 다시 보니까 이번에 받았어요. 그 후반에 나오는 공룡들이라든지 그 그쵸. 거대한 조형물들 나중에 그렇죠. 가위 손에서 그대로 일본 나오잖아. 특촬물 느낌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 고질라하고 김기도라 머리 3개 달린 게 뭐예요? 김기도라인가? 김기도라 맞습니다. 야, 나 거기서 진짜 다시 한번 배꼽 빠지게 웃었고 전체적인 느낌은 그래 피오만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팀버튼도 많이 보이는 게 저런 차이가 있더만요. 아직 기괴해지기까지는 않았어요. 기괴하지까지는 않은데 기발하고 통쾌하고 깜찍하기로는 뭐 이후의 작품 못지않고 거기가 좀 더 음습하고 좀 기괴한 기능 그 분위기만 아직 덜 깃들었다 뿐이지 온전하게 팀버튼 영화에 뜨다 보니까 얼핏 지나갔지만 그 유령이던 택시 운전사 머리가 프랑켄슈타인의 신부 머리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예. 그 트럭 아줌마 눈 튀어나오는 거 네. 그거 유령이죠.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는 프랑켄 위니 때도 맨 마지막에 그쵸, 멍멍이한테. 암컷 를 통해서 네. 예. 거기서 이제 스탑모션도 재능도 한번 보여주시고 2D도 한번 써주고. 예. 이 스튜디오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한 것 같기는 해요. 이때만 해도 26살짜리 감독이 뭘 알겠어요. 거기다 극영화 거의 첫 데뷔작이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보면 거의 대부분의 로드 무비는 예. 성장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캐릭터가 점점 성장하는데 이 영화는 마지막에 피위의 대모험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를 피위가 딱 보면서 즐거워할 때 보면 성장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경험해봤어. 이런 순수한 아이의 즐거움. 이걸로 그냥 끝까지 밀고 가더라고요. 그 영화 속의 영화 캐릭터의 배우의 이미지 약간 버트 레이놀즈 이미지도 있고 저게 누구냐면 그 조시 브롤린 아버지예요. 제임스 브롤린. 제임스 그래서 브롤린. 그렇게 예. 그 아미티빌의 저주, 공포의 검은 차이.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그 마이클 크라이튼 원작의 이색지대에서 이색지대. 죽는 처음에 율브린한테 총을 맞고 죽는 캐릭터죠. 아버지도 유명한 배우죠. 예. 아들이 요즘 더 잘 나가지만 예.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 예. 영화를 보면서는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영화를 한번 장편으로 보고 싶다는 너무 뭐냐면은 이제 피위가 이렇게 모험을 하고 나서 그 예. 스튜디오에서 야, 네 얘기를 영화로 만들겠다 하고 그것을 영화로 만드는데 이제 사실 실제 피위가 겪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액션 블록버스터 그렇죠. 첩보 영화로 그렇지. 만드는데 거의 007 수준의 그 아까 그 브롤린 아버지 브롤린하고 또 파트너로 나오는 게 우리 시대 섹시 스타 모건 페어차일드. 그렇죠. 예, 또 끝내주게 나오는데 금발 사실 미인의 전형이죠. 이 영화에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피의 대모험에서 예. 영향을 받은 영화가 있다. 뭐냐? 그게 바로 오스틴 파워스입니다. 아하. 오스틴 그런 거 파워스에서 보니까. 탐 크루즈 나왔던 그 씬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 그대로 사실은 표절한 거고 그 춤추는 씬 오스틴 파워스 여기서 피위가 추는 춤이랑 거의 똑같죠. 물론 여기서 추는 춤도 무슨 TV 드라마인가 어디서 났던 춤을 피위가 추는 거긴 한데 오스틴 파워스가 이 영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는 뭐 좀 예전보다는 쉽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정말 혹시 안 보신 분이 예. 있다면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희가 장편은 4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저는 의외로 가장 즐겁게 본 영화는 이 영화였어요. 다시 보면서.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또 투표를 한번 해야 되나요? 예. 물론 이제 걸작이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이 피위 캐릭터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옛날에 싫었나 보죠. 예, 예전에는 막 저 예전에 기겁을 했었어요. 예. 그 웃음소리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전 고백하자면 처음 봤을 때 잤어요. 팬심으로 영화를 봤다가 팀버튼 네, 못 영화에서 참고 잤던 기억이. 그렇게 85년도에 피위의 대모험으로 이게 제작비가 600만 달러인데 미국 내에서만 4,5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어이구, 굉장히 히트했네. 그리고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우리 팀버튼의 영혼의 파트너인 바로 음악가
데니 엘프만을 만났죠. 만나게 되죠. 예. 데니 엘프만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현악 오케스트라 음악을 많이 만드는데 이 데니 엘프만은 그 좀 밴드가 있어 오인고 보인고라는 밴드 출신의 팝 음악가 출신이고요. 그렇죠. 팀 버튼이 공연을 보러 갔다가 보고서는 이 데니 엘프만의 이 영화 음악가로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잘 해요. 그러니까 보통 헐리우드 영화는 이제 클래식 악기를 써가지고 그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이제 스코어링을 많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중음악을 하던 사람은 멜로디까지는 작곡을 하지만 멜로디나 뭐 이런 거는 작곡을 하지만 그걸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번안 내지는 이제 이렇게 형태 바꾸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데니 엘프만은 작곡부터 나중에는 자기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작곡 편곡 지휘까지 다 해요. 기본적으로 음악적 영향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예, 그렇게 피유의 대모험 이후에 드디어 88년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팀 버튼 브랜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비틀주스를 공개하죠. 한국어 비디오 출시 제목은 유령수. 유령수. 수업. 지금 생각해보면 과히 틀린 제목도 저 아니었던 것 나쁘지 같아요. 않은 제목 번역 같아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영화는 미국에서 88년에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디오 출시가 한참 뒤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극장 개봉은 안 하고 배트맨이 개봉한 다음에 배트맨 감독의 작품이라는 식으로 해갖고 이제 유령 수업으로 나왔는데 저는 비틀주스라는 거를 알고 봤지만 뭐 제목이 있다 이하로 봤더니 보고 나니까 나름 일리가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비틀주스 스토리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일종의 엑소시스트 영화죠. 근데 기존의 엑소시스트와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기존 영화들이 인간들이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 엑소시스트를 고용한다면 이 영화는 선한 유령들이 그 집에 침입한 인간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렇죠. 알고 보면 엑소시스트. 사악한 유령 엑소시스트 비틀주스를 고용했다가 난장판이 된다는 아수라장이 된다는 내용이죠. 이 비틀주스가 원작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없고 시나리오 작가가 그 시나리오를 팀 버튼한테 보여줬는데 이걸 보고 이건 완전히 내 영화다. 그러니까 제대로 만났네.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앵글을 한번 어떻게 뒤집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물병도 아니면 컵도 옆에서 보면은 직사각형, 위에서 보면 원형으로 보이듯이 같은 상황에서 한번 시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일단 무릎을 쳤던 게 좀 박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쫓아내는 귀신이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거기서 무릎을 쳤거든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팀버튼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게 이 비주얼한 측면에서 분명히 팀버튼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뛰어난 크리에이터인데 스토리텔링 부분에 있어서 팀버튼은 사실상 예상외로 오리지널리티가 거의 없는 감독이죠. 그래서 팀 버튼 같은 경우에 캐릭터나 어떤 공간을 다룰 때는 굉장히 빛이 납니다. 근데 이야기로 딱 들어가면 뭐가 없어. 네. 본인도 인정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요번에 에드워드까지 쭉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이후에 화성침공은 상황을 다룬 거니까 네. 화성침공 이후에 넘어가면서 영화들이 스토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좀 오히려 그 맛이 팀버튼의 맛이 많이 떨어져요. 맛이 떨어지는 예. 본인 인정하셨다니까 제가 살짝 우리 회장님의 눈치를 보다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프랑켄윈이나 빈센트도 사실은 기존 스토리의 원형지를 자기식으로 각색 변형한 거지 팀버튼 스스로가 어떤 새로운 스토리를 창안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스토리에다가 새로운 옷을 입히고 감각을 입히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감독인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질문에 예. 본인이 약간 성이 나서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중요한 거는 이미지와 이미지에 담기는 감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쫙 피해 가시더라고요. 뭐 일리가 아니고 팀버튼 정도 되는 감독이 그런 말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끄덕끄덕 해야 돼.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작가주의 이야기를 하면 그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것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 색깔을 얼마나 입히느냐 예, 예. 그걸 입증하는 게 바로 팀 버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화가 기존의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이 서사 문화가 서사 아니겠습니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떤 영화는 스토리가 별로 의미가 없는 영화도 있고 또는 굳이 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비주얼이나 다른 것만으로도 이야기나 감정을 전달하는 연출가들이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인정. 우리 버튼 형님 같은 경우. 근데 왜 제가 얘기했거냐면 말이죠. 몇 년 전에 폭망한 한국 영화나 개폭망한 애니메이션 감독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비주얼에만 신경을 썼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제가 사리를 느꼈지만 뭐 그거야 뭐 그런 경우고 정말 어떤 비주얼에서 일가견을 보인다면 저는 또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잘 만들려면 비주얼이 결국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바로 그 얘기했던 참이에요 예. 지금.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예. 뭐냐면 내가 비주얼에 자신이 있으면 비주얼은 내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팀 버튼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뛰어난 이야기를 가져오면 그렇지. 그것을 내 이야기로 만들고 거기에 스토리나 비주얼을 덮어 씌우는 것 이것이 바로 팀 버튼의 진정한 장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커버가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 전체적인 스토리는 약간 떨그덕거린다고 쳐도 캐릭터 하나하나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되게 섬세하고 깊어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하게 됐고 그 과거에 어떤 거가 어떤 사연이 있었다라는 걸 본인이 굉장히 연구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그게 관객들에게 설득력을 주지 않나. 팀 버튼 감독 같은 경우는 괴물에 대한 애정이 엄청난. 그렇죠. 이 그- 자기가 괴물이잖아. 괴물이 너무 짠해서 어쩔 네. 수 없는 이 소년의 심정을 가지고 캐릭터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괴물 만드는. 영화들을 보면서 인간들이 괴물보다 더 사악하게 괴물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한 부분의 어떤 개가를 이룬다는 게 정말 좋은 지점이 뭐냐면 봐요. 팀 버튼이 오리지널리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스토리상에서. 그 이후에 팀 버튼이 만들고 싶었던 모든 영화들을 자기가 시나리오를 찾아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건 팀 버튼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나리오와 기획들이 팀 버튼에게 왔을 그렇지. 거예요. 그에게 간 거죠. 예. 그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비틀주스 유령 수업은 이제 또 우리 하나 재미있게 봐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그와 인연을 맺는 마이클 키튼. 마이클 키튼. 키튼도 나오고 또 캐서린 오하라 같은 배우들, 팀버튼표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도 등장을 하고 앤 위노라 라이더. 위노나 라이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팀버튼의 제일 이상한 성향 중에 하나인 큰 눈 패티시. 나 이번에 페레그린 보면서 그 큰 눈 패티시를 이제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위너러 라이더는 우리가 중년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눈 하나는 크다는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TV 드라마 뭐였죠? 스트레인저 싱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극단적 캐릭터가 나오는데 어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캐릭터는 사실 비틀주스 캐릭터인 거고 예. 어린아이지만 사실은 어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위노나 라이더 캐릭터인 거죠. 두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바로 빛을 발하는 거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팀버튼 특히 비틀주스에 대한 그거를 이제 감상을 얘기하자면은 저도 이제 이건 극장에서 보고 비디오로 처음 봤거든요. 딱 첫 느낌이 이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영화가 될 수 있지? 근데 왜 이게 재미있지? 그러니까는 합리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극장에서 본 것도 아니고 고작 한 20인치 정도의 브라운관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상영 시간 내내 처음에 딱 시작하면 카메라가 마을을 쭉 훑으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게 실제 마을이 아니라 모형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미술 감독이 보 웰치였죠 아마. 네. 예, 나중에 이제 감독으로 이분이 데뷔도 하셨어. 그래요? 예. 근데 그 보일치 특유의 낮에 보일치가 저것도 했다고요. 맨인 블랙 같은 맨인 블랙 거. 같이를 예. 하고 그러니까 가요선에서도 세트를 했는데 배트맨 2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지 간에 그다음에 이제 영화 딱 시작할 때 봉착하는 그 음악 너무 특유의 좋아요. 음악. 그러면서 처음에 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무슨 모기가 아니라 거미가 나타나면서 손이 쑥 올라올 때 미니어처였네. 그리고 쭉 이어지는데 영화 다 보고 나서는 이 말도 안 되는데 재밌는 느낌은 뭐지?
고민에 들어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영화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팀 버튼 영화를 하나하나 파기 시작한 거죠. 저도 이 영화를 팀 감독님을 정말 좋아하게 된 영화이기도 하고 저도 그때 기사를 봤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엄청 씹으면서 이거는 얼굴 쪼라든 유령을 보고 웃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영화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TV에서 해줄 때 그 얼굴 쪼라든 애한테 반해가지고 제가 옆에 수첩을 들고 TV에 붙어갖고 그걸 따라 그려놓기까지 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캐릭터거든요. 비틀주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캐릭터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게 우리가 주인공을 알고 있는 알렉 볼드윈이나 지나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 심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비틀주스, 그 다음에 인간 악역을 연기한 제프리 존스하고 캐서린 오하라, 그 다음에 저승에서 사물을 보는 실비아 그 시드니 할머니.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만 딱 나오면 영화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던 무르나르의 영향을 팍팍 받은 그런 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재밌어. 그리고 설정도 재밌지 않습니다. 알렉 볼딘하고 지나 데이비스가 죽어 있는데 앞에 보니까 초보 사망자 안내서가 딱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팀버튼 초기 영화가 특히 더 그런데요. 팀버튼 영화를 비평가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평가들이 가장 지적을 많이 했던 심지어 그렇게 흥행이던 배트맨까지도 개연성의 상실이에요. 상실. 통상적인 시나리오 문법이라든가 영화의 상식으로 보면은 개연성이 납득이 안 되면 정말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고민했다는 게 그게 개연성도 없고 맥락도 없는데 이게 왜 재밌을까? 나중에 그 답안을 어렴풋이라도 차려내긴 했지만 당시에도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고민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배트맨 같은 거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게요. 사실은 배트맨 정체가 공개되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마이클 키튼이 앉아 있는데 알프레도가 그냥 비키베일 데리고 와요. 여기 우리 도련님이 배트맨이야 이러고 데리고 와요. 이런 식이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지네. 그 인터뷰에 팀버튼 대답이 더 웃기죠.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틀주스의 베스트 씬은 뭐예요? 저는 역시나 가장 기존 영화에서 접하지 못했던 팀버튼만의 유머 감각이 살아있는 건 저는 그 바나나 보트송 장면이죠. 역시.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거기서는 그거 말고 뭘 얘기하겠어요? 나는 진짜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바나나 보트송 아까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데 재밌는 이유가 뭐지? 처음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요. 처음에 딱 시작 데이오 하고 시작할 때 어처구니가 없어. 아줌마가 갑자기 야 얘들아 이 식탁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면서 갑자기 떼오 하는데 처음에는 아니 아무리 배우가 출연료 받아서 먹고 살지만 저 민망한 연기를 시킬 때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지? 너무 잘하지 않아요? 너무 잘하는 거야. 왜냐면은 캐서린 오하라가 유명한 코미디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서 민망한데 또 재밌어. 재밌고 심지어 그 새우 정말 가짜 같잖아요. 그러니까 손 팍 튀어나오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장면이 우리가 기존의 공포영화 문법에 보면 일종의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원하지 않게 내가 노래와 춤을 춘다, 노래를 부르고. 하필 해리 벨라폰트의 그것도.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데이오 씬만 유튜브에 편집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네. 그 부분만 딱 보면 재미가 확 떨어지죠. 그렇지. 전체적인 맥락이 쭉 그러니까. 흘러오면서 코미디를 딱 쌓아와서 거기서 터트리는 건데 왜냐하면 그 인간들이 왜 저러고 있나를 모르면 그 장면은 전혀 웃기지가 않죠. 예. 저는 어쨌든 이 데이오 장면과 함께 비틀주스의 모든 장면. 사실은 이 비틀주스 철자도 원래는 지금 제목의 타이틀인 비틀과 주스의 합성어 의미는 아니죠. 원래 다른 스페링이 다른데 베텔게우스. 비틀주스라는 발음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비틀주스 캐릭터가 만들어낸 용어인 거죠. 예. 그 뒷이야기를 제가 하나 전해드렸는데요. 예. 그 카라츠에 다닌 친구가 학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그 팀 버튼이 학교에 다닐 때 그 비틀주스의 그 줄무늬 수트 있잖아요. 예, 예. 그대로 입고 다니던 진짜로? 교수님이 계셨대요. 교수님이 네, 그래서 그 학교 사람들이 분명히 그 교수님을 모델로 저 비틀주스를 만들었을 거다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세로 스트라이프 무늬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참 잘 살아야 되는 게 언제 이 천재나 창작자들한테 무슨 영감을 줄지 모른다니까. 비틀주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스탠리 형 오프닝 소개해 주셨는데 이 오프닝은 반드시 어떤 영화와 결부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영화는 실제 그 동네를 비추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미니어처라는 게 드러납니다. 예. 이걸 정반대로 엎은 영화가 바로 가위손이에요. 가위손은 처음에 보면 오프닝에 저 미니어처네 했는데 알고 보면 진짜 마을이에요. 그런 식의 아주 재미있는 짝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수업은 이제는 뭐 워낙 유명한 영화고 팀 버튼의 팬들이 형님 혹은 오빠 이제 제발 다른 거 그만하시고 비틀주스 속편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한 20년째 30년 다 되었습니다. 30년째 바라지 않았는데 드디어 우리 얘기 나오고 형님이 있죠. 지금 바로 다음 작품으로 만드신다고 그러죠? 확정됐나요? 예, 내후년 아, 그래요? 비틀주스 30주년 기념으로 근데 왜 개봉합니다. 이렇게 불안하죠? 아니 제가 좋아해 맞이하는 진아 누님이 나오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알렉 골든 형님이 나오는데 30년 세월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 위노나 라이더도 스토리상 제 생각에 마이클 스토리상 그 키튼도. 부분은 안 나올 테고 위노나까지는 확정된 것 같아요. 마이클 키튼 마이클 키튼 나오고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이키트는 나와야지. 예. 키튼 형님 안 나와야 그 됩니다. 소문으로 들은 각본가만 제발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데 맞아요. 그 다크 섀도우를 썼던 그 사람이 한다는 소문 때문에 제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마이클 키튼은 제가 쭉 다 봤지만 비틀주스가 제일 낫더라. 무슨 요번에 버드맨도 좀 가련하고 배트맨도 나는 지금 다시 보니까는 마이클 키튼이니까 썩 어울린다는 생각이 안 너무 드는데 멋있지 않나요? 나는 안 어울려. 왜냐면 그 뽀글머리가 싫어. 저 여전히 배트맨 중에 최고는 캐릭터도 예. 팀 버튼의 배트맨에서 나온 마이클 키튼. 저도 동의합니다. 영화는 좋지만 나는 마이클 키튼은 별로야. 그래서 우리 지금 이블레이디님이 예. 시나리오 작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래 팀 버튼 영화가 망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 작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창기 작품들은 팀 버튼을 위해 쓰여진 작품들이 아니라 예. 기발난 작품들을 팀 버튼이 만든 건데 최근에 팀 버튼 영화들을 보면 이건 팀 버튼을 위해 쓰여진 시나리오를 팀 버튼이 만드니까 오히려 재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형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렇죠.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다크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아직도 이런 얘기하고 있냐라고 비난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어요. 새로움이 없고 그냥 반복이란 얘기인데 그건 팀 버튼을 위해 쓰여진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새로웠는데. 그 창작자의 딜레마 아니에요, 이블레이드. 왜냐면은 자기 스타일을 유지하면은 맨날 그런 거 하냐라고 얘기하고 스타일을 바꿔보면은 너는 혹시 이런 걸 해야지. 이 와중에서 그게 뭐 감독이든 뭐 아티스트든 그러니까 가끔 제가 팀버튼 영화가 새로 나올 때마다 네티즌들의 이렇게 댓글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속상한 게 예. 팀버튼답지 않다. 저는 팀버튼답지 않은 적은 유령 신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지 같은 거지 팀버튼답지 않은 건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팀버튼에게 바라는 것이 비틀주스와 슬리피 할로우 이 두 개가 아닌가. 그 다른 면도 많이 있는데 너무 그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영화가 나올 때마다 팀버튼이 이제 맛이 갔다, 뭐 끝이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가끔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정작 팀버튼이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영화를 찍으면 또 맨날 또 이런 거 하냐. 똑같은 소리 하냐라고 할 텐데. 슬리피 할로우야말로 팀 버튼 영화에서 좀 멀어진 영화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슬리피 할로우는 좀 아니라고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그 일반 대중 생각하는 건 겨우 기괴한 거, 어두운 색감 이것만이 팀버튼의 모든 거라고 여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것이 가장 섭섭한 슬리피 지점이죠. 할로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팀 버튼은 괴물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 굉장히 감정을 이입하는 사람인데 슬리피 할로우에는 괴물을 괴물로 그리죠. 괴물이 그냥 괴물 자체입니다. 그게 그 영화 왜 그러냐면 그 영화는 괴물이 2명이라서 그래요.
헤드레스 호스맨하고 쟈니 뎁 캐릭터도 그 영화에서는 사실 괴물 역할이기 네. 때문에 쟈니 뎁은 거기서 이성을 가진 캐릭터고 그 영화에서 충돌 지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영화의 문제점이 그건 것 같아요, 바로. 그래도 저는 슬리피 할로우가 좋았답니다. 왜냐면 그제 나왔던 화성침공을 아주 안 좋게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소중하게 여겨 좀 더 풍성하고 알찬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의 후원 시스템 혹은 농협 계좌 35141327370113 계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비틀주스로 흥행에 다시 성공을 하고 드디어 팀버튼에게 역대급 프로젝트가 다가오죠. 바로 1989년에 배트맨. 박쥐 인간. 예, 배트맨이 개봉이 된 겁니다. 예. 배트맨 다시를 보니까 어떠셨어요? 전 아주 좋았습니다. 아하. 저도 좋았습니다. 예, 저는 영화가 굉장히 기묘하구나. 예. 뭐 하나 뛰어난 점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니까 이상한 영화가 나오는구나 싶더라고요. 병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팀버튼의 단점이 좀 많이 보였다. 보였다. 그 딱 말씀하시는 내러티브 없음, 난데 없음이 여기서 너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 영화긴 했어요. 예. 저는 다시 보니까 의외로 영화가 평범한 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좀 오해를 좀 종식시키자면 그 예. 책을 보니까 사실 영화의 기획 그리고 연출 초반부까지는 팀버튼이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많이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건 기획 영화인 거죠. 그렇죠. 게다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영화 촬영 내내 계속 수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누구의 이름을 올렸냐면 배트맨 크리에이터인 밥 케인의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가 그거라는 그렇죠. 거지. 의도가 뭐냐? 원래 원작 코믹스의 팬들은 어떤 영화가 나도 욕을 할 거거든. 근데 이 밥 케인이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이야기에 만족했다 그러면 팬들이 뭐라고 못 그러는 거지. 조앤 룰링이 만족한 해리포터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 거죠. 예. 그리고 조커 역할.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야말로 조커죠. 네. 그쵸. 예. 그러니까 나 이것도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이때 이미 그 잭 니콜슨 형님이 50대 중반을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50이 넘은 배우들한테 아니 가령 뭐 상상을 하면 송강호나 김윤석 같은 배우한테 자 이런 영화를 내가 하는데 당신 얼굴 좀 찌그러뜨리고 분장해가지고 조커 역할 한번 해달라. 과연 이들이 해줄까? 이 말은 즉 잭 니콜슨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정말 놀라운 배우구나. 잭 니콜슨 캐스팅에 팀버튼이 관여한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미 스튜디오에서 이 영화를 만든다고 계획을 할 때부터 조커는 잭 니콜슨밖에 없었다라고 본인들이 그렇죠. 뭐 선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배트맨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첫 번째는 그게 매력일 수도 있는데 배경 이것이 시절이 어느 시절이야. 고담 시티잖아요 배경은. 고담 시티인데 네. 팀버튼은 명백하게 원작이 나왔던 1930년대 40년대를 배경으로 좀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충돌되는 지점이 무기들은 최첨단 무기 현대 무기들이 나오잖아요. 또. 그렇죠. 예. 도시 이미지도 거의 메트로폴리스 예. 영화 그렇죠. 그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런 지점들에서 과연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 근데 팀버튼은 의도적으로 현대처럼 보이는 거를 좀 증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스튜디오에서는 배경을 블레이드 러너처럼 네. 그 최첨단 현대 도시를 묘사를 하길 원했던 것 같은데 예. 팀버튼은 이제 의도적으로 그것과는 좀 다른 영화를 만들고 싶다 해서 정말 1930년대처럼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좀 혼란스러워. 결국에는 어느 시기인지 특정하지 그렇지. 못하게 가자라는 결론을 내서 그렇죠. 예. 둘이서 짜고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닌가. 팀버튼 자신의 그 예술적 자의식도 좀 투영이 되는 게 영화 보면 조커가 박물관을 습격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조커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나 예술하러 간다면서 예. 가서 망치는 그림들이 다 고전주의 그림들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딱 하나 놔둔 게 프랜시스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러니까 자기는 고전주의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예, 뉘앙스도 있어요. 예, 자기는 어떤 전위적인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트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영화 내용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전 이번에 다시 보면서 놀라운 게 의도적으로 CG를 배제하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영화 속에 셀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요. 예. 배트맨이 처음 등장할 때 그 망토 휘날리는 장면 네.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고 그쵸. 더 놀라운 건 이번에 그 배트모빌 중무장하는 장면 보니까 그건 그냥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그림을. 그게 이제 CG가 아니고. 맞는 게 말이죠. CG가 아닌 이유가 말이죠. 이게 89년 영화 아니겠습니까? 개봉 기준으로. 예. 예. 그럼 제작은 88년도였을 예. 텐데 이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를 보면은 전면적으로 CG가 사용되기 전의 영화이기 때문에 저거예요. 그 영 셜록 홈즈. 예. 그게 이제 영화사적으로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의 기사가 튀어나오는 장면이 본격적인 CG 장면의 첫 케이스인데 그게 85년이고. 근데 예. 제가 의문을 가진 건 제가 그래서 2에 나온 영화들을 찾아봤는데요. 예. CG가 완전벽하게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낯설지도 않았던 게 2에 나왔던 영화가 뭐가 있냐면 어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최초로 컴퓨터 그래픽스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영화는 트론. 예. 그리고 컴퓨터를 영화에 활용하기 시작한 건 70년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CGI 기술이 어떤 영화에 접목되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90년부터 이후부터고 그 전에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뭐냐면은 한마디 경제성의 원리를 따지고 보면은 그 배트모빌이 장갑으로 무장하는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할 기술도 안 됐을 뿐더러 돈이 엄청 많이 들었을 거라는 거지. 차라리 그때는 스톱모션을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도 맞는 선택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CG 질감이라면 팀버튼 영화하고도 결이 안 맞았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의도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트맨 망토 이렇게 그림자 휘날리는 씬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적으로 엉성하기보다는 저거는 일부러 만화처럼 보이려고 저렇게 했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더군다나 팀버튼이 애니메이터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뭐 도시 배경이라든지 확실히 이거는 코믹스를 갖다가 붙여놓은 듯한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실사로 그린 만화, 예. 신시티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CGI가 도입되기 전에 실사로 예. 찍었는데 코믹스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렇죠. 그런 예. 분위기가 나는 거죠. 특히 그 공장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유독 물질이나 그런 것들 아주 선명한 녹색, 뭐 선명한 빨간색 그런 것들 나오는 이미지들 보면은 아 이거는 대놓고 코믹스를 좀 상당히 의식하면서 만들었다는 좀 표가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 팀버튼의 배트맨을 보고 워렌 비티가 똑같이 따라해서 만든 한 게 딕 트레이시. 딕 트레이시죠. 그거는 실패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배트맨 혼란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도 이 평들이 줄을 이뤘는데 액션 더럽게 못 찍었다. 그렇고 보니 또 그러기도 하네. 예. 네, 그렇죠. 액션은 그 당시에 볼 때도 예. 뭐 액션 이거 뭐 그냥 없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액션 거의 없고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그 높은 빌딩에서 조커가 매달리는. 거의 원맨 쇼로 예, 그치. 보여주는 비주얼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오페라에 가까워요. 이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트맨 복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팬들하고 충돌이 많이 됐던 지점 중에 하나가 왜 배트맨의 복장 중에 중요 부위를 부각시킨 복장을 만들었냐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대요. 아 그랬었나? 나는 예. 별로 신경 안 써서 그 몰랐는데. 훗날 디자인에 비하면 참 무난한 건데. 아 그런 그렇지 뒤에는 좀 않아요? 민망하죠. 발키모 배트맨 옷이라든가 그 조지 클루니 입었던 배트맨 옷은 정말 그게 무슨 좀 민망하더만. 처음이다 예. 보니까. 뭐 3편인가 4편에서 보면은 꼭지까지 참 세밀하게 묘사한 수도 있는데 말이죠. 팀버튼의 배트맨 시리즈를 보면 이 마이클 키튼 연기하는 그 브루스 웨인 캐릭터가 브루스 웨인. 굉장히 단단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치. 어떤 맞아. 상대방의 반응이 나오면 막 얼버무리듯이 예. 표정을 짓고 근데 예. 네. 그 유약함을 가리는 게 그 갑옷인 거예요. 그래서 팀 감독님이 캐스팅에 올라왔던 후보들이 다 사각턱에 영웅스럽게 생긴 배우들이었는데 팀 감독님 생각에는 그렇게 얼굴 자체가 영웅스러운 사람들이 뭐하러 배트 가면을 쓰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캐스팅이 필요 없고 일리가 마이클 있네. 키튼이 가장 어울리는 배우였다. 왜냐하면 눈만 보이면 되는데 이 배우의 눈이 가장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각턱 대명사 중에 대명사 이 저기 슈퍼맨. 그야말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인크레더블의 그 아빠도 전에 그렇죠. 사각턱의 대명 네. 아니겠어요? 버즈 라이디어라든가 그러니까 그러네. 팀버튼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브루스 웨인이란 캐릭터가 어렸을 때 제대로 치료만 받았어도 이런 분열적 인격이 안 됐을 건데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의 핵심이 이제 분열적 인격입니다. 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해서 자기 얘기. 조커도 예. 배트맨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투영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와 거의 똑같이 숨기려고 하는 사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예.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쪽도 문제가 있는데 대신 팀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 지향성,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캐릭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의 캐릭터와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두 개가 다 등장하는 만화였기 때문에 더 애착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극단적 절제와 극단적 무절제의 두 캐릭터가 서로 충돌하는 말로 규질주의. 정신분열자 두 남자가 예, 예. 싸우는 영화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렇죠. 감독이. 배트맨 캐릭터는 두 그 성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면에 예. 조커 캐릭터는 페르소나 자체가 그냥 돼버린 거죠. 가면이 자기 얼굴에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렇죠. 예. 그 여기 네 분한테 좀 여쭙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 영화는 저는 배트맨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저는 조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속편에 가면 그게 더 세지는 게 2편에서는 배트맨 캐릭터보다는 진짜 펭귄맨이 보이죠, 네. 사실. 그리고 배트맨 별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이 영화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마이클 키튼이 연기하는 브루스 웨인과 배트맨은 아까 닥터님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연기할 게 없어요. 특히 브루스 웨인 인간으로 나올 때도 리액션도 거의 없어요. 모든 진짜 연기라는 건 거의 조커를 통해서 투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배트맨 영화 양대산 맥인 크리스 놀란의 다크나이트 리즈와 팀 버튼의 배트맨 영화 중에 어떤 조커가 더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전 잭 니콜슨이죠. 저야 당연히 잭 니콜슨입니다. 조커 캐릭터로 좀 잭 니콜슨이죠, 저도. 예. 그래요. 저는 그냥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그 다크나이트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예. 아, 저런 거는 있어요. 다크나이트가 물론 훌륭한 영화이긴 하지만 약간 좀 과대평가됐다고도 저는 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다크나이트를 알고 있는 요즘 젊은 관객들에게 팀 버튼의 배트맨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라는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예. 팀 버튼에 나오는 조커 같은 캐릭터는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다크나이트에서는 그냥 혼돈 그 자체니까 아예 그냥 그걸로만 쭉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 역대 조커 모험 사진이 짤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과거 고전 시절의 조커 캐릭터 사진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묘사되는데 사실은 팀 버튼이 만들고 싶었던 조커가 바로 그 조커입니다. 그래서 고전 시절의 조커. 예. 팀 버튼이 그 TV 시리즈 팬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비주얼도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커를 비교할 때 무슨 바라고 했던 거는 전체적 영화 완성도를 비교하기보다는 배우 히스레저의 어떤 강렬한 느낌 때문에 그랬던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조커가 어떤 원형질에 더 가깝냐면 당연히 잭 니콜슨이죠. 예. 어쨌거나 히스레저의 조커를 넘어서는 조커는 안 나올 앞으로 겁니다. 나오기 힘들걸요. 조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배트맨의 어두운 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연 안 하시지만 저쪽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제가 가비님한테 돌발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대답은 거기서 하셔도 돼요. 이전에 코믹스 주인공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 분열적이고 어두운 캐릭터가 있었나요? 배트맨이 처음인가요? 이전의 코믹스요? 예. 배트맨이 거의 코믹스 역사에 좀 조상격이라 이전에는 있었어도 역사에 거의 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분열적이고 어두운 히어로는 배트맨이 거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팬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었죠. 섀도우도 좀 그 비슷했고요. 원작에서는 네. 배트맨 부모를 죽인 게 조커가 아닌가요? 아닐 네,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조칠이라는 강도인데 저 배트맨 비긴즈에 나오죠. 예. 그렇죠. 이 영화 이 작품에서도 독특한 건 브루스 웨인의 부모를 죽인 게 또 조커로 설정이 돼 있죠. 그거는 이번에 다시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앞뒤의 스토리에 합은 맞게 해놨는데 아마 이 배트맨 작가가 그 공식을 알았을 겁니다. 그 관객들의 감정선을 캐릭터한테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공적인 임무와 사적인 원한을 합쳐야지만 거기 감정이 붙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배트맨으로서도 조커랑 싸워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부모님을 지금 왼수네. 이거 많이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영화 자체 톤의 면으로 보면은 약간 좀 갖다 붙인 느낌이 좀 그것마저 있어요. 없었으면 제가 이 영화는 사실 슈퍼맨 말고는 처음 보는 맨유의 영화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팀 감독님의 첫 영화였는데 그때 보고 나왔던 되게 이상한 기분이
배트맨이 가해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네. 조커가 나쁜 놈이긴 했는데 얼굴 그렇게 만들고 정신 나가게 한 거는 배트맨이 미룬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약당을 천하의 약당으로 네, 만들었잖아. 이상하다. 왠지 왜 배트맨이 가해자인 것 같지라는 느낌을 처음 받게 했던 히어로 무비라서 그나마 아버지를 부모를 죽이지 않았으면 왠지 배트맨이 더 나쁜 놈이 될 것 같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비평가로부터 이 영화의 점수를 그렇게 높이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과거가 있지만 현실 속의 브루스 웨인이나 배트맨이 또 조커를 상대할 때 좀 분노를 가지고 상대하진 않아요. 예. 무심해 좀. 그러니까 시나리오에는 분명히 제가 보기엔 개연성의 문제가 많고 또 하나 이 영화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시대 배경은 1930년으로 팀 버튼이 의도했는데 음악은 또 최신 팝 음악을 하는 프린스의 음악이 영화 속에서 흘러나오고 이런 그거 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재밌는 게 제가 그 과거의 인터뷰를 봤을 때 팀 버튼이 음악에 굉장히 불만을 가져요. 도대체 왜 배트맨의 프린스의 음악이 나오느냐. 그래서 광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팀 버튼이 프린스를 싫어했다고요? 싫어하진 않지만 이 영화와 맞지 않는다. 왜 배트맨의 프린스 음악을 넣느냐.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군요. 결국엔 영화에도 해를 입혔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코멘터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막 그 조커 나올 때 프린스의 이 곡이 이 장면과 맞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이를 자시더니 왜냐면 많이 변하셨어. 제가 읽은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오히려 프린스 음악을 옹호하는 입장인데 이 프린스의 이거 배트 댄스라는 주제곡 들어보면 굉장히 묘한 게요. 이 음악 중에서도 이게 비틀즈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의 멜로디를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리듬도 바뀌고 멜로디도 바뀌고 이런 식의 음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팀 버튼도 이 형님도 기본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 인터뷰할 때 다르고 저 인터뷰할 때 다르고. 아니거나 혹시 눈치를 보는 건 아니겠죠? 아니, 책에는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영화와 함께 프린스 앨범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영화가 제작되던 당시에는 이제 프로듀서들이 이런저런 흥행의 요소를 결합시키다 보니까는 프린스 현역 시절에 잘 나가던 때고 했는데 아마 그 점이 팀 버튼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외압으로 느껴져서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불만이었던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인터뷰 보면. 그 불만을 에드우드에서 털어놓지 않습니까? 영화를 찍고 있으면 이놈이 와서 뭘 넣어달라, 이놈이 와서 이 사람을 넣어달라.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이 업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는 게 저 로버트 드니로 얼마 전에 유명해졌던 그 졸업식 축사를 보면은 자기 신인 시절에는 감독 앞에서 오디션하고 프로듀서 앞에서 오디션하고 또 불러서 가봤더니 프로듀서 와이프 앞에서 오디션하고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감독은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면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자기 걸로 소화하는 그 원칙에서 젊은 팀 버튼이 의견을 듣자니 좀 불만이 생기고 근데 지금 아까 태도를 바꿨다면 나이 먹고 나니까 그게 또 꼭 그것만 아니었다라는 팀 버튼이 뭐가 아쉬워서 눈치 보느라고 입장을 바꿨겠어요? 지금 이제 와서 이해를 하시는 이해를 건가요, 하는. 이제. 네. 자기가 갑이 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어쨌든 물론 스코어는 우리 데니엘 포만이 웅장한 음악을 만들었지만 영화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린스의 배트 댄스는 지금 들어도 음악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예,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배트맨은 거의 모든 영화 흥행 기록을 깨면서 엄청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도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워너브라더스의 슈퍼맨 이후로 블록버스터급 슈퍼히어로 영화가 사실상 그동안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뭐가 있었나 제가 많이 떠올려봤는데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 영화 이후로 다시 그 붐이 좀 일었던 것 같고. 야 그러고 보니까 이때만해도 역시 워너와 슈퍼맨이 갑자기 헷갈린다. DC 마블 어디죠? DC요. DC. 네. 그러니까 슈퍼맨, 배트맨이라 갖고 이때는 DC가 강세를 보이던 시절이고 그렇죠. 당시에 디즈니의 그 마블은 좀 비리비리 할 때네. 그 당시에 디즈니의 마블은 당시에는 아니었죠. 디즈니의 마블도 아니고 네. 그 당시에는 워너의 DC였으니까 워너의 그때 DC였으니까. 이미 DC를 샀었나요, 워너가? 예. 그리고 배트맨 흥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들, 그렇죠. 뭐 네. 섀도우라든가 인간 로켓티어 같은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어찌됐든 이 배트맨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영화예요. 영화의 단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스티븐 스필버그도 아니고
뭐 제임스 카메론도 아니고 팀 버튼이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에 손을 댔고 아주 이런 괴물 같은 영화를 만들어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거. 당시에 왜 팀버튼의 배트맨이 이렇게 흥행에 성공했느냐? 아마 누구도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할걸요. 어떤 감독이 박원님 말씀대로 뭐 스필버그도 아니고 플롯의 진행이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기계망측하거나 기괴한 추정으로 같은 거 왜 히트했느냐? 저는 그냥 막연하지만 중간 결론으로 말이죠. 그 시대의 대중이 원했던 것. 하지만 스튜디오의 경영자들은 몰랐던 것을 팀버튼이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후로 이건 뭐 나중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워너가 팀버튼과 한번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들겠다고 슈퍼맨 영화를 팀버튼하고 계속 작업을 했지만 팀버튼이 슈퍼맨도 만들 뻔했나? 아이 그 유명하잖아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스님 만나기 저 그 전이구나.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아마 이 당시만 해도 니콜라스 케이지와 팀버튼이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슈퍼맨 만든다고 했으면 다들 저 미친놈 이랬을 텐데 니콜라스 케이지와 만든다니까 다들 뭔가 아주 대단한 영화가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년째 기다렸지만 결국은 무산됐고 그렇군요. 이것도 아마 다큐멘터리인가로 아마 이야기가 네, 나왔을 거예요. 펀딩을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이 다 완성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거기서 봤습니다. 스틸까지는 공개됐어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실제 그 수트 슈퍼맨 수트를 입은 것까지도 스틸로 공개가 됐더라고요. 참 괴이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런데 머리가 많이 빠지기 전이었나 보죠, 니콜라스 케이지가.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배트맨으로 드디어 헐리우드에서 입지를 굳힌 팀 버튼은 이 시기에 결혼도 하네요. 독일인 화가 레나 기스케 일본계인가? 결혼도 하고 드디어 자신의 프로덕션을 설립을 합니다. 이 프로덕션 이름이 뭘까요? 팀버튼 프로덕션. 맞습니다. 간단하지 뭐. 저런 거지 뭐. 예. 강재규 필름, 뭐 강우석 프로덕션 이런 거죠 뭐. 예. 그리고 나서 드디어 권력을 가진 팀 버튼이 자신의 영화, 진정한 자신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영화 가위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폭스와 인연이 시작이 될 거예요. 폭스와 그전까지 첫 번째 작품이죠. 첫 번째 작품이죠. 워너랑 쭉 하다가 예. 스스로 감독도 하고 각본도 쓰고 제작도 한 첫 번째 작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드디어 자신의 페르소나인 이제는 맛이 가신 쟈니 뎁 형님과 함께 첫 번째로 만난 작품입니다. 너무 잔이뎁을 섣불리 맛이 갔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팀버튼 영화에선 맛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이럴 정도 확실하게 맛이 갔나 보네. 그리고 드디어 빈센트 프라이스가 모습을 드러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버튼 형님이 배신 때렸어. 누구한테? 쟈니 뎁 형한테. 왜냐? 에바 그린이 있기 때문에. 요번부터는 배신을 때렸다. 지난번부터 때렸죠 사실은. 예. 가위손. 근데 나는 그때도 가위손을 보고 정확히 에드워드 시서샌드 이 영화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저는 그게 두 번째 영화였는데 배트맨을 보고 나서 본 영화인데 배트맨이 팀버튼의 전부라는 인식으로 본 가위손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요? 예. 나는 근데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거기는. 팀버튼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좀 이해를 하고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이해를 했지. 쭉 몇 편까지 보면서도 팀버튼 영화 중에 가위손이 제일 재미없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위손은 저한테 이제 팀버튼이라는 감독이 그냥 좀 독특하거나 괴짜가 아니라 너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로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했던 영화입니다. 가위손부터가. 작가 같은 느낌을 그렇죠. 주는 영화죠.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마스 영화죠. 크리스마스에 소외된 자들, 이 사람들 위한 진정한 크리스마스. 뭐 내용이야 뭐 이것도 결국은 프랑켄슈타인의 변주죠. 근데 이 영화의 괴물 에드워드는 인조인간인 거죠 뭐. 빈센트 프라이스 박사가 연기하는 빈센트 프라이스가 연기하는 박사가 만들어놓은 재물인데 문제는 마지막에 손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손 대신 가위만 이렇게 달아놨는데 박사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손에 가위가 달린 우리 에드워드가
이 마을에 내려와서 겪는 소동을 다룬 이야기죠. 그래서 빈센트 프라이스가 이 영화 찍고 나서 실제로 돌아가시지 예, 않았던가요? 유자김. 그렇죠. 예. 2년인가 3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있다가 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프랑켄슈타인과 함께 일종의 이주 노동자이자 장애인 이야기로 그렇게 보는 비칠 수도 있어요. 예, 적절하겠죠. 영화에 보면 어쨌든 가해로 음. 정원사도 했다가 미용사도 했다가 굉장히 특정한 부분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가해 달았다고 해서 그 정도 잘할 건 아닌데 그렇죠.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자폐증 소년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서번트 증후군의 암시이기도 하죠. 예. 바로 그 더스틴 호프만이 레인맨에서 열연했던 아울러 그것의 한국 버전인 오 브라더스에서 이범수 씨가 열연했던 바로 그 캐릭터를 가위라는 걸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보면 분명히 외부에서 온 이주 노동자인데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장애를 가진 이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충돌하다 보니 장애가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여기서 마을에서 쫓겨난과 동시에 떠나는 거예요. 아울러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주 젊은 친구한테 가요선을 보게 했더니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 성에서 내려오는 설정,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들어간 설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니 저게 뭐 말이 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설정과 이후의 스토리 전개를 결국은 이 만약에 그 마을이 말이죠 ET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실제적인 마을이었다면 그 믿겠어요. 근데 마을 자체가 가짜라는 게 네. 너무나 명확하게 미술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원색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네. 옷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하는 도시라기보다는 위논한 아이드가 회상하는 회상하는 다시 불러온 세상인 거죠. 기억 속의 세상이다. 근데 미술은 그렇게 비현실적인데 캐릭터의 감정 굉장히 현실적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다시 봐도 지금 이 시대에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예. 우리가 느끼는 어떤 대중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그렇죠. 담고 네. 있어서 이번에 다시 보니까 왠지 더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가족의 아버지가 좀 보수적인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해 손으로 음식도 못 먹고 있는데 자기 말만 하고.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가 예. 레모네이드라고 이걸 딱 주고 나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하는데 굉장히 무신경하게 빨대를 딱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는 태도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연민을 가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상인하고 똑같이 대할 것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그렇게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가 무신기한 것 같지만 그런 나름대로 최소한의 배려의 센스는 가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불편하면 그 불편을 그냥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영화에 있어서는 팀버튼은 좀 사적인 영화라는 게 지금 가족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드디어 팀버튼이 현대 가족주의 비판 같은 지점들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가족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가위선은 사실은 나 자신. 그리고 그 마을 자체도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느꼈던 것을 고스란히 영화에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공동체 특유의 공동체, 폐쇄성 맞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처음엔 폐쇄야 그러니까 가위선을 약간 신기한 괴물처럼 보다가 그가 의외로 재능을 발휘하자 지나치게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먼저 내쫓는 그 공동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살만한 동네고 따뜻한 커뮤니티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이기심과 위약으로 똘똘 뭉친 동네이냐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죠. 그거보다는 일단 공동체라는 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늑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양면성인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가정이 무너지더라도 공동체가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커뮤니티 이론에서 그 외부인이나 외부인자를 받아들일 때 넘어가는 단계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무시.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런 게 들어왔다는 것 같다가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이제 힘을 가지고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무시해서 이용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 이전에 이용이 먼저 예, 오는구나. 무시, 이용. 이용. 근데 이용의 단계에서도 너무 영향력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배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질적 인자가 너무 영향이 예, 커지면 예, 배척한다. 예, 배척.
그 배척 단계까지 극복해 나서야 이제 인정의 단계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외선의 에드워드는 바로 배척 단계에서 그냥 쫓겨나는 거네. 배척 단계에서 밀려났다는 거에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을을 디자인할 때 일부러 창문을 작게 한 게 예. 집이 가면을 쓴 것처럼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연출 의도네요. 뭐 우리 닥터님이랑 병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뭔 소리야? 난 그냥 프랑켄인이 확장판이라고 봐요. 배척이 뭐고 프랑켄인이부터 다 똑같은 얘기예요. 프랑켄인에서도 개 보고 살아난 개 보고 다들 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괴물 마을로 내려오다. 예, 그거예요. 그리고 보통 프랑켄슈타인 얘기할 때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을 그냥 순수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 텅 빈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같은 존재. 그래서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에드워드가 마지막에 하나를 딱 채워넣는 게 그게 감정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감정을 채워놓고.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의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라고 삭제됐던 장면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꽃을 따서 그 강물에 띄워 보내는 걸 보고 이 괴물이 이 아이하고 동감을 하고 싶어서 저 행위가 무슨 좋은 행위인가 보다 싶어서 그 아이를 물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해에서 비롯돼서 이제 그 괴물의 그 지금 말씀하신 텅 빈 상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선악도 거죠. 없어 얘는. 예. 근데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와 유사한 설정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오해는 바로 손이 가위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저는 그냥 프랑켄슈타인 변주라고 생각해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전에 얘기한 적에는 닐 블룸캠프의 채피라는 영화도 예. 이렇게 가해서처럼 끌고 갈 수가 있었어. 채피 자체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텅 빈 상태잖아. 근데 워낙 영화를 후지게 찍다 보니까 아쉬워. 그리고 가위손은 누가 예. 뭐래도 많은 관객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스토리텔링이고 뭐 다 떠나서 비주얼이지. 또 멜로 영화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럼요. 네. 그 특히나 가위손을 이용한 눈의 유래를 설명할 땐 진짜 아무리 메마른 감정이더라도 짠하죠. 아유 아름답다. 가해손을 생각하다 보니까 팀버튼 영화가 재미없었던 딱 지점이 프랑켄슈타인을 안 다루면서부터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슬리피 할로우까지도 프랑켄슈타인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영화가 굉장히 좀 루즈해지는 게 프랑켄슈타인을 다루질 않아요. 항상 보면 이 프랑켄슈타인의 상징으로 써먹는 게 조각들을 기운 것들. 가위손에서도 의복을 다 기워서 입은 거지 않습니까? 슬리피 할로우도 그렇고 심지어 화성 침공에서도 몸을 이어 붙이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프랑켄슈타인적 영역들이 사라지면서 영화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뭐 팀버튼 영화 이제는 다 너무 많이들 아셔서 뭐 별로 할 얘기가 없네 영화 속에서. 예. 그래서 우리 그걸 어찌됐든 그래도 팀버튼의 세계를 한번 다뤄보자 해서 오늘 초기작 정도로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 네 작품 중에 예. 개인들이 뽑는 베스트를 한번 선정을 좀 해주시죠. 지금 네 작품 중에서 뽑으라고 하시면은 저는 비틀주스입니다. 비틀주스. 예. 제일 훌륭한 영화 가위손. 제일 좋아하는 영화 비틀주스. 예. 오늘 네 편 중에서 뽑으라면 가위손이겠네요. 예. 우리 또 제일 궁금한 이블 레이디님은. 회장님은 고민하시는군요. 지금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야. 어느 걸 물어도 아픈 거야 지금. 예. 그래도 어쩌겠어 대답해요. 황희정승의 심정이시겠죠. 초심대로 얘기를 하자면 예. 어쩔 수 없이 비틀주스 고르겠습니다. 비틀주스. 예. 저는 이번에 다시 보니까 지금까지 비틀주스가 제일 좋아하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래도 저는 가위손이 제일 가위손이. 뛰어나고 이제는 내 정서하고도 좀 맞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숙한 느낌도 들고. 예. 사실 이후로도 배트맨 2라든가 팀버튼의 대표작들은 여전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진정한 팀버튼 세계는 저는 이 시절이 거의 완성형인 것 같아요. 1분기의 완성. 물론 이제 가장 팀버튼스러운 영화는 물론 저는 배트맨 2라고는 네. 생각하는데 저도 그 말씀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배트맨 1보다는 배트맨 2가 훨씬 전 좋은 영화라고 팀버튼 생각하거든요. 영화 전체에서 배트맨 2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연출작은 아니지만 팀버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하나는 크리스마스의 그렇죠. 악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 문화유산으로 보관해야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이후의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앞에 네 작품들의 변주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배트맨 2 같은 경우도 워낙 변주를 잘했기 때문에 네. 최고 걸작인 거고
결국 팀버튼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건 결국 이 네 편의 영화를 경험하면서 팀버튼이라는 완성체가 나온 것 같아요. 거의 가히 손에서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분기 완성이에요. 예. 예. 아 그래서 팀버튼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이후 작품들도 오히려 영화는 떨어져도 이후 작품들이 할 얘기는 많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그래서 팀버튼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아셔서 저희가 뭐 자료 조사할 것도 없고 자료 조사해봤자 뻔한 이야기만 나와요. 젊은 시절에도 디즈니와의 갈등, 아버지하고 관계, 뭐 영화사 들어와서 뭐 배트맨 만들 때 뭐 잭 니콜슨이랑 뭐 사이 안 좋았다는 소문. 그것도 뭐 알고 보니까 뭐 팀버튼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우리 죽 잘 맞았다 뭐 그런 식의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인터뷰할 땐 그렇게 얘기해줘야죠. 또. 예. 그래서 팀버튼 영화들을 아직까지 이 초기작들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뭐 꼭 한 번쯤은 장르 영화 팬이라면 봐야 될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